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멱살을 잡고 이제 그만하라고 소리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역사상 가장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4월 바로 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서늘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제 충분하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을 금지한다. 레바논 상공에서 이스라엘 드론이 오토바이 한 대를 향해 정확히 내리꽂히던 바로 그날 백악관의 SNS 알림음이 예루살렘 총리 집무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친이스라엘의 화신이 왜 돌연 동맹의 자위권을 금지하고 오히려 적국 이란과의 협상 테이블을 서두르는 걸까요? 그 답은 놀랍게도 40년 전 1982년 레바논의 흙먼지 속에 묻혀 있습니다. 도둑을 막으려 마당에 풀어놓은 맹견이 결국 주인의 목덜미를 물어뜯게 된 그 기막힌 역설의 이야기. 제가 오늘 그 비하인드를 하나부터 10까지 낱낱이 털어드리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평생 동네에서 제일 든든한 형님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싸움에 휘말리면 제일 먼저 달려와 주먹을 휘둘러주고 밥값도 술값도 늘 먼저 계산하던 사람. 그런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지갑을 닫더니 한술 더 떠 너랑 내 호적을 파겠다고 서늘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워싱턴과 예루살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확히 이 풍경이거든요. 2026년 4월 17일 아침 레바논 남부의 하늘은 여전히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열흘짜리 휴전이 발표된 직후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군의 드론은 남부 상공을 맴돌았고 쿠닌과 베이트 야훈 사이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한 대를 향해 정확히 내리꽂혔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공습으로 한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스라엘 정부의 논리는 단순했죠. 저건 헤즈볼라 잔당의 재무장 시도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 타격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을 받아들이면서도 레바논 남부의 6마일 완충지대에서 병력을 빼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백악관에서 상식을 뒤엎는 신호가 날아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짧은 글을 올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레바논을 폭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미국에 의해 금지된다. 프로히비티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대문자로 찍힌 프로히비티드라는 단어가 화면에 떴을 때 예루살렘의 총리 집무실은 얼어붙었다고 전해집니다. 엑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와 그의 측근들은 이 게시물을 공식 통보가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고 네타냐후 총리는 개인적으로 충격받고 경악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대사 예히엘 라이터를 비롯한 참모들은 황급히 백악관에 연락을 돌려 미국이 노선을 바꾼 것인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한 외신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과거 어떤 미국 행정부에서도 이스라엘이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명령을 내리는 이런 발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이죠. 자, 판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트럼프가 누구입니까? 첫 임기 때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시면 이 상황이 얼마나 기묘한지 감이 오실 겁니다. 201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에 맞춰 그는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수십 년간 역대 대통령들이 아랍권 반발 때문에 미뤄왔던 수권을 6개월 만에 밀어붙인 거죠. 2019년 3월에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빼앗은 골란고원에 대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인정하지 않던 이스라엘 주권을 미국만 단독으로 공식 인정해 줬습니다. 네타냐후의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에 안겨준 선물이었죠. 한마디로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영토적 요구를 다 들어준 미국 대통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돌연 동맹의 손목을 비틀고 있는 걸까요? 같은 날 같은 시각 레바논 남부의 풍경입니다. 폭격을 피해 북쪽으로 피난 갔던 주민들이 잿더미로 변한 자기 집 앞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AP 사진에 포착된 모습은 이랬습니다. 지파와 사이다 인근 도로 위로 시리아민들이 헤즈볼라 전 지도자 나스랄라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진을 들고 고향으로 향하는 차량 행렬, 무너진 벽 사이로 낡은 짐을 꺼내는 사람들 위로 이스라엘 드론의 엔진 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휴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하늘에서는 여전히 죽음이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장면이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불편해한 건 바로 이 지점이었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중동의 화약고를 정리하고 더 큰 판, 그러니까 중국 견제와 글로벌 에너지 재편이라는 진짜 큰 게임으로 넘어가려는 미국 입장에서 네타냐후의 끝나지 않는 폭격은 거대한 그림을 망치는 장애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타냐후는 왜 미국 대통령의 경고를 받으면서까지 레바논 남부의 완충지대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걸까요?
단순히 고집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기 때문일까요? 그 답은 무려 40년도 더 된 과거에 묻혀 있습니다. 1982년 6월 한여름의 레바논 국경, 이스라엘군 탱크 부대가 긴 행렬을 이루며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무더운 햇살 아래 캐터필러가 흙길을 파고들며 일으키는 누런 흙먼지, 그 위로 헬리콥터가 낮게 깔려 날아가던 장면. 작전명은 평화의 갈릴리였습니다. 이름은 평화였지만 현실은 전쟁의 시작이었죠. 이스라엘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간단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 자리 잡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PALO 무장 조직이 우리 북부 국경 마을에 로켓을 쏜다. 국경에서 40km 떨어진 완충지대까지만 밀고 올라가 그들을 소탕한 뒤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마당 청소를 하러 잠깐 이웃집 울타리 안쪽까지 들어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작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아십니까? 탱크 부대는 40km 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은 이스라엘군은 그대로 북상해 결국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외곽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아리엘 샤론의 머릿속에는 훨씬 더 큰 그림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베이루트에서 피에로 지도부를 아예 뿌리 뽑고 친이스라엘 기독교 세력이 장악한 새로운 레바논 정부를 세우겠다는 야심. 하지만 현실은 영화 대본과 달랐습니다. 베이루트는 몇 달간 포위전 속에 불탔고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로 피난민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해 가을 사브라 샤틸라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벌어진 대규모 학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스라엘로 쏟아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군은 베이루트에서는 물러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완전히 빠져나오지 않고 레바논 남부의 좁고 긴 띠 같은 땅에 주저앉아 버린 거죠. 국경 안보를 위해서는 이 완충지대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친이스라엘 성향의 남레바논군 SLA이라는 대리군대를 앞세워 그 땅을 관리하면서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 지도부의 판단은 단순했습니다. 로켓이 우리 마을까지 닿지 못하게 하려면 적의 발사대 자체를 우리 국경에서 멀리 밀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남의 땅 일부를 내 마당처럼 틀어쥐고 있어야 한다. 이게 이스라엘이 수십 년간 고수해온 완충지대 독트린의 원형입니다. 우리 일상의 풍경 하나를 떠올려 보시죠. 도둑이 자꾸 담을 넘어오니까 짜증이 난 집주인이 마당 구석에 사나운 맹견을 풀어놓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맹견이 너무 사나워서 이웃집 마당까지 밀고 들어가 털을 잡고 눌러앉아 버린 겁니다. 처음엔 도둑도 줄고 집주인도 이 정도면 안전하다 하고 흐뭇해했죠. 문제는 그 다음인데 강아지 한 마리 짖던 소리에 이웃집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하고 그 분노가 뭉쳐 새로운 몽둥이를 든 무리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나중에 등장하는 건 원래 도둑보다 훨씬 더 무서운 새로운 괴물이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1982년 레바논에서 씨앗이 뿌려진 이야기의 서두입니다. 그 새로운 괴물의 이름이 바로 헤즈볼라입니다.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점령에 분노한 레바논 남부 시아파 주민들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원을 받아 조직한 무장단체. 이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진짜 골칫거리는 PLO였죠. 그런데 PLO를 몰아내려고 만든 완충지대가 역설적으로 훨씬 더 위협적인 헤즈볼라를 낳은 자궁이 되어버린 겁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이 완충지대는 게릴라전의 늪으로 변했습니다. 매복 공격과 자살폭탄, 도로변, 폭발물,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매년 관에 실려 돌아왔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도로가 우리의 베트남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그렇게 무려 18년입니다.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이스라엘은 그 좁은 완충지대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못한 채 출혈을 이어갔습니다. 2000년 5월 에우드 바라크 당시 총리가 결국 더는 버틸 수 없다며 일방적 철군을 결정하고 병력을 빼냈을 때 세계는 충격받은 얼굴로 지켜봤습니다. 완충지대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가장 지독한 장기전의 수렁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그제야 드러난 순간이었죠. 그리고 2026년 현재 이스라엘이 놓지 않고 있는 바로 그 6마일 완충지대가 40년 전 그 판박이처럼 같은 자리에 그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40년 전 그토록 참혹한 결과를 낳았던 완충지대 독트린을 2026년 오늘까지 놓지 못하는 걸까요? 한 번 되어봤으면 두 번은 피할 법도 한데 말이죠. 그 답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생부터 짊어진 지리적 운명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도 한 장을 머릿속에 펼쳐보시죠.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길쭉하게 뻗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허리 부분,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에서 요르단강 서안까지의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고작 15km 남짓에 불과합니다. 서울에서 성남까지 거리도 안 되는 셈이죠. 북쪽 국경에서 로켓 한 발이 날아오면 몇 초 만에 인구 밀집 지역이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해안 도시 하이파까지 날아가는데 1분에서 2분, 텔아비브 근교까지도 5분이면 도달합니다. 이런 나라에게 국경선 바로 앞에 적의 로켓 발사대가 있다는 상황은 다른 나라에게는 외교 문제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곧바로 생사의 문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 안보 독트린의 핵심 논리가 튀어나옵니다. 국경선을 내 땅 안쪽에 그어놓고 방어하는 건 너무 늦다. 최소한 국경 바깥쪽 몇십 킬로미터까지는 내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전략 용어로 전진방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도둑을 잡는 게 아니라 이웃집 마당까지 미리 나가서 잡아야 안심이 된다는 발상이죠.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 골란고원, 요르단강 서안, 그리고 지금의 가자지구 주변 완충지대까지 이스라엘을 둘러싼 수십 년간의 영토 분쟁 이면에는 바로 이 전진방어 강박관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략이 묘한 중독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완충지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안보에 있어 마약성 진통제와 같은 존재거든요. 한 번 맞으면 당장의 통증, 그러니까 국경 너머에서 날아오는 로켓의 공포는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적의 발사대가 20km 뒤로 밀려났으니 국경 마을 주민들은 발 뻗고 잘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진통제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한 번 맞으면 두 번 맞아야 하고 두 번 맞으면 세 번째를 찾게 되고 결국 그걸 끊는 순간 훨씬 더 큰 고통이 밀려온다는 거죠. 게다가 그 약을 계속 맞으려면 내 몸이 서서히 망가지는 걸 감수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1982년부터 지금까지 빠져있는 완충지대 중독의 실체입니다.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이거죠. 완충지대를 만들면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자기 집, 자기 밭에서 쫓겨나 난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난민들의 분노가 다음 세대 무장 조직을 키웁니다. 완충지대를 지키려면 누군가는 그 땅 위에 주둔해야 합니다. 그 주둔구는 곧 적의 표적이 되고 매복과 자폭 공격의 희생자가 됩니다. 완충지대를 정당화하려면 점점 더 강한 무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력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부르고 동맹국들의 피로감을 누적시킵니다. 이게 바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 국경에서 반복되어 온 안보의 악순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이 진통제를 못 끊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끊는 순간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2000년 바라크 총리가 레바논에서 철군했을 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우리가 헤즈볼라에게 졌다는 패배감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6년 뒤인 2006년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이 터졌을 때 북부 도시 하이파까지 로켓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스라엘 우파는 철군은 재앙이었다는 교훈을 뼈에 새겼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정치권에서 완충지대를 포기하자는 말은 선거에서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금기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 네타냐후 정부가 레바논 남부 6마일은 절대 양보 못한다고 버티는 건 그냥 고집이 아닙니다. 40년간 이스라엘 사회의 근육에 새겨진 집단적 트라우마이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정치적 성격인 겁니다. 바로 이 선격이 한 사람의 정치적 생명줄과 얽혀 기이한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심에 선 인물을 자세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현대사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총리이자 지금 트럼프의 SNS 한 줄에 멱살을 잡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미국 대통령의 경고를 받으면서까지 폭격에 페달해서 발을 떼지 못하는 걸까요? 그 답을 이해하려면 그의 머리 위에 드리워진 두 개의 그림자를 봐야 합니다. 하나는 법정의 그림자, 또 하나는 정치 연정의 그림자입니다. 먼저 법정의 그림자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네타냐후는 2019년 뇌물수수,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된 현직 총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현직 총리가 피고인석에 앉은 첫 사례였죠. 기소 내용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할리우드 제작자와 호주 재벌로부터 수년간 값비싼 시가와 샴페인, 보석 선물을 받았다는 혐의, 경쟁 언론사를 약화시켜주는 대가로 한 신문사 사주에게 우호적 기사를 청탁했다는 혐의, 그리고 이스라엘 최대 통신사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그 회사 온라인 매체로부터 호의적 보도를 받았다는 혐의. 재판은 2020년 예루살렘 지방법원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처럼 진행 중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스라엘 법에는 현직 총리는 재임 중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독특한 관행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네타냐후는 그냥 평범한 피고인 한 명이 되는 겁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전직 총리 신분으로 수감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에게 총리 자리는 단순한 권력이 아닙니다. 법의 추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탄유리인 셈이거든요. 두 번째, 정치 연정의 문제를 보시죠. 네타냐후가 이끄는 지금의 연립정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른쪽으로 치우친 정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안에는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같은 극우 강경파 인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 포기나 헤즈볼라와의 휴전은 정치적 자살이나 다름없습니다. 네타냐후가 조금이라도 미국 쪽 압박에 밀려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이 극우 파트너들이 연정을 박차고 나갈 거고, 그러면 정부는 곧바로 무너집니다. 정부가 무너지면 조기 총선이고, 조기 총선에서 지면 총리직을 잃고, 총리직을 잃으면 법정에 다시 선다. 이 도미노가 그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의 정치적 상황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덤프트럭과 같습니다. 멈추는 순간 자기가 죽고 계속 달리면 동맹이 부서지는 구조거든요. 가만히 서 있으면 뒤에서 밀려오는 법정의 산사태에 깔려 죽고 계속 앞으로 달리자니 동승자인 미국의 차체가 긁혀나가는 상황. 그는 지금 핸들을 놓을 수도 제대로 꺾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엑셀만 밟고 있는 겁니다. 그 엑셀의 이름이 바로 전쟁 지속이고 그 연료의 이름이 레바논 남부 폭격이죠. 그런데 이 덤프트럭이 달리면 달릴수록 이 사람에게는 기이한 정치적 자양분이 공급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국민들은 지도자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심리에 빠지고 정부를 비판하던 야당도 전시에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거든요. 사법부의 재판 일정도 전쟁 상황을 핑계로 자꾸 지연됩니다. 극우 파트너들은 우리 요구를 들어주는 총리라며 연정을 유지해주죠. 네타냐후에게 전쟁은 개인적 재앙이 아니라 정치적 산소호흡기나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외신들이 그를 두고 전쟁으로 살아남는 총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프로히비티드 한 줄이 왜 그토록 충격적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네타냐후의 산소호흡기, 그러니까 그의 정치적 생명줄을 쥐고 있는 호스를 잠그겠다는 선언이었거든요. 레바논 폭격을 멈추라는 말은 곧 너의 전시 프리미엄을 걷어내겠다, 너를 다시 평범한 피고인으로 돌려놓겠다는 무언의 압박과 다름없었습니다. 네타냐후의 얼굴이 굳은 건 그 한 줄의 진짜 무게를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여기서 카메라 앵글을 확 뒤로 빼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나거든요. 트럼프가 동맹의 손목을 비튼 진짜 이유는 네타냐후 개인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레바논 주민들을 애처롭게 여겨서도 아닙니다. 훨씬 더 차가운 계산이 그 뒤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동네 골목길에서 한쪽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어르신 한 분이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누구 편을 들어줬겠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이 어르신은 사실 저 골목이 아니라 같은 시각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큰 판에 가려는 참이었거든요. 그 큰 판은 수십 년 만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 한 판이고 놓치면 집안 전체 서열이 바뀌어버릴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골목 싸움이 끝날 줄을 모르니 어르신이 결국 싸우던 쪽에 멱살을 잡고 이 정도면 됐다, 그만해라 하고 끌어내는 겁니다. 지금 워싱턴이 예루살렘에게 하고 있는 일이 정확히 이 풍경이거든요. 그럼 트럼프가 가고 싶어하는 강남 한복판, 진짜 큰 판은 뭘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워싱턴의 전략 엘리트들이 지난 10여 년간 공개적으로 반복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중동에서 발을 빼고 자원과 역량을 인도 태평양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죠. 오바마 행정부 때 처음 공식화됐고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도 이름만 바뀌었을 뿐 방향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21세기 패권 경쟁의 진짜 링은 걸프만이 아니라 남중국해이고 진짜 상대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이라는 판단이 워싱턴 조야에 확고히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발을 빼려고 할 때마다 중동의 화약고가 터져서 미국의 발목을 잡았다는 겁니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 뒤이어 터진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지난해 봄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 미사일 교환 사태까지 미국은 그때마다 항공모함 전단을 걸프만으로 돌려보내야 했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스라엘로 실어 날라야 했습니다.
중국 견제에 써야 할 자원이 자꾸만 중동으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워싱턴 입장에서 이건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동 전략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불을 끄자, 어떻게든 끄자, 그리고 그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태평양 쪽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 계산 속에서 이란과의 협상이 중심에 등장합니다. 지난해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수차례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는 사실이 여러 외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핵무기 개발 동결과 맞바꿔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풀어주는 그림, 그리고 이란이 헤즈볼라와 후티 같은 무장 세력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조건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네타냐후에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쏘아붙인 바로 그 시점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대목이 오가던 순간과 겹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죠. 이스라엘의 드론이 한 번 더 베이루트 남쪽을 때릴 때마다 테헤란의 협상 담당자들은 테이블을 박차고 나갈 명분을 얻게 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네타냐후의 폭격은 수개월 공들인 포커판을 뒤엎는 실수였던 겁니다. 여기서 오싹한 팩트를 하나 짚어야 해요. 과거 어떤 미국 대통령도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미국에 의해 금지된다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 외신 분석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대목이 바로 이것이죠. 그 단어 하나가 의미하는 건 워싱턴의 우선순위가 이미 조용히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안보가 미국 중동 전략의 최상단에 있었다면 이제는 중국과의 장기 패권 경쟁을 위한 중동 정리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동맹이지만 우선순위 1번은 아니라는 냉혹한 재조정이 이뤄진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지구 반대편 서울에 있는 우리도 등골이 서늘해져야 합니다. 미국이 동맹이라고 해서 무한정 같은 자리에 서 있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아주 오래된 진실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의 사례는 단순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맹방이라 믿었던 미국이 자기 전략 우선순위를 바꾸는 순간 가장 가까웠다고 생각한 동맹이 가장 먼저 멱살을 잡힐 수도 있다는 것. 이게 2026년 봄 레바논 상공에서 벌어진 드라마가 우리에게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음입니다. 여기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완충지대 집착을 도둑 막으려다 맹견에게 물린 역설이라고 해석했고 트럼프의 개입을 중국 견제를 위한 냉혹한 재조정이라고 분석했죠. 그런데 이 프레임에도 분명 반대편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이야기꾼의 책임은 내가 믿는 이야기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반대편 의자에 앉은 사람의 말도 공정하게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일 날카로운 반론 3가지를 하나씩 꺼내놓고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론은 트럼프의 프로히비티드 한 줄은 그저 국내 정치용 쇼 아니냐는 시각이죠. 이 주장의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이 기집권 내내 노벨 평화상에 대한 공개적 열망을 반복해서 드러냈고 자신을 전쟁을 끝낸 대통령으로 브랜딩하려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폭격이 계속되는 한 그 서사는 성립하지 않죠. 게다가 미국 내에서도 젊은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이스라엘 여론이 역사적 고점을 찍고 있다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시각에서 보면 트럼프의 SNS 경고는 대단한 지정학적 재조정이 아니라 그저 노벨상 이력서와 국내 지지율을 위한 연출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정치인이 상징적인 제스처를 얼마나 즐기는지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까요. 다만 여기에는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쇼라는 프레임만으로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왜 하필 이런 표현 수위로 터졌는지를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과거 어떤 미국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쓴 적 없는 프로히비티드라는 단어, 그리고 이것이 이란과의 물밑 협상이 가장 민감한 대목에 도달했다는 외신 보도 시점과 겹친다는 사실. 이 2가지가 단순한 쇼맨십으로만 치부하기엔 너무 정교하게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더 무게감 있어 보입니다. 물론 쇼와 전략이 동시에 작동했다는 절충 해석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열어둬야 하겠지만요. 2번째는요, 이건 이스라엘 입장에서 가장 강하게 제기할 수 있는 목소리죠. 여전히 북부로 로켓이 날아오고 있는데 주권 국가의 선제 타격을 무조건 패권주의의 희생양으로 모는 건 과대 해석 아니냐는 반박입니다. 이 시각은 간단합니다. 헤즈볼라라는 조직이 완전히 무장 해제된 것이 아니고 레바논 남부 곳곳에 여전히 로켓 발사대와 지하 터널망이 남아있다는 건 수많은 정보기관 보고서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국경 앞에 위협 징후를 포착하고도 가만히 있으라는 요구는 결국 공격받고 나서야 방역하라는 비현실적 요구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로 휴전협정 본문에도 이스라엘은 계획된, 임박한 또는 진행 중인 공격에 대해 자위권 차원의 군사행동을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 무게가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완전히 괴멸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느끼는 안보 불안이 망상이 아니라 실존적 위협에서 비롯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거든요. 다만 여기에도 정직하게 따져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자위권 발동의 기준을 누가 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모든 공습이 선제적 자위권이지만 레바논 주민과 국제사회 눈에는 휴전 위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자위권 행사가 쌓여 40년 전에 헤즈볼라라는 괴물을 낳았던 바로 그 패턴을 다시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질문 앞에서 이스라엘의 안보 논리는 한 번 더 검증대에 서야 한다는 지적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은 결국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식의 해석은 과도한 음모론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트럼프의 SNS 발언, 이란 협상, 중국 견제, 네타냐후의 재판, 이 모든 점을 하나의 선으로 이어버리면 스토리는 그럴싸해지지만 실제 국제정치는 그렇게 깔끔하게 설계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반론이죠. 워싱턴 내부에도 이란 강경파와 협상파가 뒤엉켜 있고 백악관과 국무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 지적도 분명 경청해야 해요. 지정학 분석의 가장 큰 함정 중 하나가 바로 사후적으로 점을 이어 그럴듯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간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 패턴으로 볼 때 중동 정리 후 중국 견제라는 큰 그림이 유력한 해석이지만 이건 확정된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가설이라는 점. 앞으로 몇 달간 이란과의 협상이 실제 성사되는지,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실제로 태평양 쪽으로 재배치되는지를 지켜봐야 이 그림의 진위가 드러날 겁니다. 반대편의 목소리까지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단기적 정치쇼든 거대한 전략 재편이든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레바논 상공을 맴도는 드론의 엔진 소리, 그리고 그 밑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운명이죠. 이 한 장면이 앞으로 수년간 세계 지정학 지도에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지 그 나비 효과의 항로를 따라가 볼 차례입니다. 2026년 4월 17일 트럼프의 SNS에 찍힌 프로히비티드라는 단어는 그저 예루살렘에서만 파장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 한 줄이 떠오른 순간부터 전 세계 지정학 지도 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미노가 줄줄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미노의 끝이 어디까지 닿는지를 차분히 따라가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중동 권력 지도 자체의 재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중동 정책은 하나의 단순한 공식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한 맹방이라는 영원한 적. 이 공식이 워낙 단단해서 걸프만 국가들도 사우디아라비아도 모두 그 전제 위에서 자기 자리를 설정해 왔죠. 그런데 이번 프로히비티드 사태는 그 공식에 처음으로 금이 갔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행동에 명시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동시에 이란과 물밑 협상을 이어가는 풍경. 이건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조심스럽게 추진해온 이란과의 외교관계 복원 움직임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중동이 이스라엘 대 이란의 단순한 양자 대결 구도에서 미국이 심판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강국이 얽히는 다자균형 구조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입니다. 중동이 불안할 때마다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 바로 유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오간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전면전 리스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지난 2에서 3년간 유가에 얹혀있던 위험 프리미엄이 서서히 빠지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수입국의 숨통이 트이는 그림이죠. 다만 여기서 단기 유가가 얼마가 될 거라는 식의 단정적 예측은 금물입니다. 시장은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기 마련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중동 긴장 완화가 구조적으로 유가를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여기서부터 한반도로 연결됩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지점이거든요. 미국이 중동에 불을 끄고 자원을 태평양으로 돌린다는 건 한반도와 동북아에 어떤 의미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우리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한다는 건 한미일 삼각공조가 더 단단해진다는 이야기로 들리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청구서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이 자기 자원을 태평양에 더 집중시킨다는 건 반대로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대중국 동조 압박, 자체 방위산업에서의 선택 요구,
심지어 대만 해협 유사시 한국의 역할 논의까지. 워싱턴이 아시아에 진심으로 집중하는 순간 서울에 날아오는 청구서의 무게는 확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싹한 교훈은 네타냐후 사례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무조건적 지지를 당연한 것처럼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략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그 무조건적 지지는 한 줄의 SNS로 멱살이 잡히는 관계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줬죠.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한미동맹도 미국의 거대한 전략 체스판 위에서 재평가되는 순간이 언젠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한국이 미국에게 어떤 존재인지가 우리의 운명을 가를 겁니다. 꼭 필요한 동맹인지 아니면 멱살을 잡아도 되는 동맹인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거대한 외교 체스판 위의 말 하나로 본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에게 있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감을 만들어내는 일이고, 둘째는 미국 하나에만 모든 것을 걸지 않는 외교적 다변화입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배터리. 한국이 가진 이 카드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동맹의 SNS 한 줄에 휘둘리는 위치에 서게 될 수도, 아니면 미국이 쉽게 손목을 비틀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0년 전 안보를 위해 타국에 세운 완충지대가 헤즈볼라라는 괴물을 낳았고, 그 괴물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레바논 상공에서 반가쇠를 당기고 있으며, 바로 그 반가쇠가 중국으로 향하려던 미국의 인내심을 바닥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프로히비티드라는 한 단어에 담긴 40년의 역설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교훈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압도적인 무력으로 유지하려 했던 물리적 완충지대는 결국 더 큰 복수의 악순환을 낳을 뿐이라는 겁니다. 1982 년 이스라엘 탱크 부대가 레바논 국경을 넘을 때 누구도 그 작전이 18년의 점령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더더욱 그 점령이 헤즈볼라라는 괴물을 키워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죠. 안보라는 이름으로 뿌린 씨앗이 40년 뒤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의 완충지대는 내일의 헤즈볼라를 낳고, 오늘의 점령은 내일의 방역을 잉태합니다. 이게 힘으로만 밀어붙인 안보가 결국 도달하는 종착역이라는 겁니다. 둘째, 강대국의 거대한 지정학적 이익 앞에서는 영원한 동맹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친이스라엘적이었던 미국 대통령이 중국 견제라는 더 큰 판 앞에서 바로 그 이스라엘의 손목을 비트는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단어는 따뜻하지만 그 뒤에 서 있는 것은 결국 계산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얼마나 쓸모 있는 존재인가, 상대가 나를 버렸을 때 얼마나 아픈가, 이 차가운 계산이 동맹의 진짜 천이거든요. 우리는 이 상황을 남의 이야기로만 읽을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앞으로도 미국에게 대체 불가능한 동맹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우리도 네타냐후처럼 SNS 한 줄에 멱살을 잡히는 날을 맞이하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룬 사태가 본격적으로 잦아들고 난 뒤 중동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를 뒤흔들 더 거대한 두 번째 파도에 대해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하거든요. 바로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 붕괴와 유가 폭락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이 중동에 불을 끄고 태평양으로 달려가는 순간 수십 년간 고유가에 기대어 살아온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같은 산유국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충격파가 한국의 경제와 자산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런 깊이 있는 경제와 정치 분석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